안녕하세요. 셰익스피어 인 러브 발표자 영어 영문학과 4학년 유혜미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영화의 간략한 정보와 영화 속의 사실성과 허구성, 그리고 시인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존 매든이 감독을 하였으며 마크 노만과 톰 스토파드가 공동으로 각본한 작품입니다. 그들은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영국 생활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몇 가지 사실들을 하나로 묶고 아울러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다양한 요소 및 사실 그리고 대사를 절묘하게 꿰어 맞추었습니다. 1999년에 개봉한 후 1998년 오스카상을 휩쓸었고 최고 작품상을 포함하여 7개 부분에서 아카데미상을 석권하였습니다. 바이올라 역에는 기네스 펠트로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역에는 조셉 파인드, 필립 헨슬로 역으로는 제프리 러쉬, 그리고 웨섹스 경에는 콜린 퍼스, 네즈 앨렌 역에는 벤 애플렉, 엘리자베스 여왕 역으로는 주디 덴치가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생애에 있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인 요소들을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로 묶어 실제 생활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특히 영화 안에서 셰익스피어가 무대에 올리려고 준비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인물과 대사는 영화 속의 주인공 셰익스피어와 여주인공 바이올라의 사랑을 비추어냅니다. 영화 속의 허구적인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을 비추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영화 속의 윌과 바이올라의 사랑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창작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1593년 런던 극단이 번성하던 엘리자베스 1세 시절 한창 촉망받는 신인 작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민과 방황 끝에 점술가를 찾아가 사랑만이 당신의 천재성을 되살려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연극 오디션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한 소년에게 호기심을 갖게 된 셰익스피어는 그 소년이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해 남장을 한 부잣집 딸 바이올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이 자극제가 되어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쓰기 시작하고 바이올라는 여자는 연극 무대에 올라갈 수 없다는 법규 때문에 몰래 남장을 하고 로미오 역할을 맡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바이올라가 그녀의 아버지와 여왕의 명령에 의해 귀족 웨섹스 경과 정략 결혼이 예정되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그들의 운명에 괴로워하고 원래 해피엔딩으로 구상하던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장 비극적인 사랑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바이올라가 남장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극장이 폐쇄되지만 경쟁 극장의 협조로 공연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올라는 웨섹스 경과의 결혼식 후 몰래 도망쳐 나와 공연장으로 향하고 줄리엣 역을 맡아 극적으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톰 스토파드는 영화의 시작에서 이 사건들이 1593년 런던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타이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설과 영화는 모두 엘리자베스 시대 한창 연극이 번성하던 시절, 극단주들이 극작가와 관객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극장 간의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런던 북부의 커튼 극장은 유명한 배우 리차드 버비지의 주 활동 무대이며 템즈강 맞은편에는 그들의 경쟁 상대인 필립 헨슬로의 로즈 극장의 분위기는 소설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593년은 셰익스피어가 29세로 당시 런던은 역병,
즉 패스트의 공포가 극장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역병은 15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해 후반 문을 연 극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해 6월 대중폭동이 로즈 극장 근처에서 일어났고 한여름 역병이 심해졌기 때문에 짧은 겨울 시즌을 제외하고는 거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에서 극작가들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들과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적 인물들을 절묘하게 섞어 놓았습니다. 그중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스토퍼 말로, 퀸 엘리자베스 1세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실제 인물들입니다. 크리스토퍼 말로는 1593년이라는 시점에서 사실성 부여에 있어 주인공 못지않게 공들여 설정된 인물로서 셰익스피어와 같은 해에 태어났고 선술집에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스토파드는 셰익스피어의 연애 이야기와 절묘하게 엮어놓았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에 여왕에 즉위하였고 35년 이상 절대군주로 군림하고 있는 여인답게 뛰어난 말재치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문학의 개연성과 효연성을 논의하면서 문학의 순기능을 역설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반영한다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데아를 선봉하면서 모방 예술로서 문학을 비판했던 플라톤의 견해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허구적인 인물들로 보자면 첫 번째로 여주인공 바이올라라는 인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올라는 베이컨에게에서의 바이올라 콤튼, 시비야의 같은 이름의 여주인공 등 셰익스피어 희극에 걸출한 여주인공과 비슷하지만 가장 모델이 되는 것은 줄리엣입니다. 소년 배우로 변장해서 연극 오디션에 참가했다가 셰익스피어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 설정은 분명 바이올라 콤튼에게서 빌려온 것이지만 스토파드는 바이올라 드 르셉스를 줄리엣처럼 부모의 뜻에 반하여 은밀한 사랑에 빠지는 소녀로 설정하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이후의 연인들의 모습을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우와 거의 흡사합니다. 또한 바이올라는 문학의 개연성과 효용성을 논의하면서 문학의 순기능을 역설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반영합니다. 반면 로잘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의 첫 애인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로잘리는 매춘부이며 당시 극장 인근에는 100여 곳이 넘는 유곽이 있었고 뱅크사이드 혹은 슈어디치 유곽에는 남성을 위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로잘린이 버비지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셰익스피어는 작품의 원고를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연극 속의 여인으로 불멸화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라가 시비아로 불멸화되는 영광의 여인이 되는 반면 로잘린이 연극에 기여하는 바는 고작 궁정연회 관리관에게 몸을 바쳐 공연 허가를 따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웨섹스 백작은 베이컨에게에서의 에섹스 백작의 이름에 철자를 하나 추가한 것이며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파리스 백작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인물입니다. 웨섹스는 신분만 귀족일 뿐 몰락한 양반입니다. 그가 가난뱅이라는 것은 여왕을 포함하여 궁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가난뱅이이면서도 부둣가에서 노름을 해서 50파운드나 빚을 지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기 금액으로 50파운드를 걸어놓고서 내기에 지자 건 돈의 액수를 50실링으로 속이려는 비열한 신사이기도 합니다. 웨섹스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이 이데아를 신봉하며 모방 예술로서의 문학을 비판했던 플라톤의 견해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현실과 허구의 문제는 먼저 엘리자베스 여왕의 질문과 그 답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웨섹스경과 결혼하는 문제로 여왕을 알련하는 자리에서 바이올라는 그 무엇보다도 연극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연극이 사랑의 진실과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녀에게 내기를 겁니다.
사랑을 희화화하거나 단지 욕정으로 만드는 극작가들은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지도 진실한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도 못한다는 여왕의 비난에 동의하여 웨섹스는 진실은 연극의 적이라고 말하며 내기에 참여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제기한 현실과 허구의 문제는 영화 속 현실인 셰익스피어와 바이올라와의 사랑과 영화 속 허구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됩니다. 톰 스토파드는 현실과 영화 속 허구인 연극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을 서로 교차하면서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영화 속 현실인 셰익스피어와 바이올라의 사랑이 영화 속 허구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라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둘의 사랑 이야기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가 됩니다. 극장 무대에서 소년 배우인 샘이 여성인 줄리엣 역을 맡고 토머스 켄트로 남장한 여성 바이올라는 남성인 로미오 역을 맡아 미리 쓴 대본을 연습합니다. 바이올라는 대본에 따라 대사를 읊조리면서 샘에게 키스를 하고 이들이 키스하는 것을 지켜보던 윌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극중 키스 장면이었지만 바이올라를 사랑하는 윌에게는 바이올라의 키스가 허구처럼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윌은 무대 위로 올라가 연기를 하며 키스신을 다시 연기합니다. 여기서 바이올라와 윌은 자신들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열렬히 키스하는데 이는 영화 속 현실인 윌과 바이올라의 사랑 이야기가 영화 속 허구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따라가는 경우의 한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인 러브에서는 현실이 허구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구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바이올라의 침실 장면은 허구적인 극의 대사가 현실을 반영하고 따라가는 경우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토머스 켄트로 변장한 바이올라는 낮에는 로미오 역을 연습하고 밤에는 바이올라라는 여성으로 윌과 대본 연습을 하며 그와 사랑을 나눕니다. Come to thy heart as thou within my breast 이라는 대사는 로미오와 줄리엣 원문에서 줄리엣의 대사이며 Oh, wilt thou leave me so unsatisfied? 는 로미오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윌의 이 대사는 줄리엣의 대사와 로미오의 대사를 섞어 놓은 대사입니다. 바이올라가 That's my line 이라고 할 때 이는 1차적으로 로미오 역을 맡은 자신의 대사라는 뜻이지만 또한 떠나보내는 이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줄리엣과 같은 마음인 바이올라라는 여성 자신의 대사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윌 역시 로미오의 상대인 줄리엣의 대사를 읊조리지만 여기엔 자신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에서는 현실이 허구적 연극 대사를 반영하여 따라갈 뿐만 아니라 허구적 연극의 대사가 현실을 반영하면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로즈 극장의 무대는 다시 바이올라의 침실이란 영화 속의 현실로 이동하여 바이올라와 사랑을 나누는 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극 무대라는 허구와 바이올라의 침실이란 현실이 교차되면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가를 혼돈하게 만듭니다. 윌과 바이올라의 사랑이라는 영화 속의 현실과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 속의 허구의 이분법적인 경계가 허물어져 현실이 허구를 반영하기도 하고 허구가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 속의 현실과 허구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반영하는 상호 텍스트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리엣 역을 맡아 연습하던 소년 배우 샘에게 갑자기 변성기가 닥쳐 더 이상 줄리엣 역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결혼식 후 몰래 극장에 간 바이올라가 샘을 대신하여 극적으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남장한 상태로 로미오 역을 맡아 연습하던 바이올라가 드디어 여주인공 줄리엣 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로미오 역은 윌이, 줄리엣 역은 바이올라가 맡아 공연을 진행하게 되고 그들은 실감나게 연기를 시작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는 곧 그들 자신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 속의 현실과 연극이라는 허구의 경계는 무너지고
윌이 로미오가 되고 바이올라는 줄리엣이 되며 로미오는 윌이 되고 줄리엣은 바이올라가 됩니다. 그리하여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연극은 마침내 윌과 바이올라의 진실한 사랑을 비춰내고 관객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허구적이지만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에서는 현실과 허구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윌과 바이올라의 사랑이라는 영화 속의 현실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라는 영화 속의 허구가 서로 상호 텍스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윌과 바이올라의 사랑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서로를 반영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현실과 허구, 인생과 연극의 경계선은 흐려집니다. 연극이 사랑의 진실과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물으면서 연극의 부도덕성과 허구성을 주장하는 여왕은 모방 예술로서의 문학을 비판했던 플라톤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고, 극작가가 진실한 사랑을 재현하여 진실한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답한 바이올라는 문학의 개연성과 효용성을 주장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톰 스토파즈는 셰익스피어 원전의 변형을 통해 현실보다 더 개연성 있는 허구적인 연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당시의 가장 구체적이고 두드러진 비난은 문학은 거짓 모방을 일삼는 거짓말들의 모체라는 것이고, 문학이 독자를 해로운 욕망에 물들게 하여 부도덕을 조장하고 독자의 마음을 공상으로 이끌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비난은 모두 문학의 기능과 효용성에 관한 플라톤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들입니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주로 형이상학적 관점과 도덕적, 교육적인 관점에서 시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실제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불변하는 실제로서 침대에 이데아가 있고, 목공이 만든 개별적인 침대는 이데아의 모조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작가가 침대에 대해 기술할 때 작가는 침대라는 이데아를 모방하여 만든 목공의 침대를 다시 모방하므로, 플라톤이 보기에 시인의 모방은 실제로부터 몇 단계나 떨어진 재현이고 실제와는 거리가 먼 거짓인 것입니다. 플라톤에게 문학이 거짓 모방을 통해 제공하는 쾌락은 위험한 동시에 인간의 미덕을 파괴하는 부도덕한 것입니다. 작가는 부도덕하고 약한 것을 묘사하기를 즐기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악의 길로 이끌어 약한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선한 자가 희생되는 비일비재하게 보여주며 품위 없이 행동하는 인간들을 재현한다고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그가 시가 있는 그대로의 실제보단 더 보편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시인의 임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개연성 또는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는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기술하지만 시인은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시를 창작하므로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차원이 높으며, 시는 보편적인 것을 표현하고 역사는 특정한 것을 기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개연성이 있는 불가능이 개연성이 없는 가능성보다 더 받아들이기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인이 특정한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보편적인 것을 모방함으로써 역사가보다 이데아에 더 근접해 있음을 지적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톤은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감정을 비판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는 달리 진정한 비극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정화하고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정서와는 다른 감정으로 고양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민과 공포를 통해 이러한 감정들을 정화하는 문학의 카타르시스 작용은 셰익스피어 인 러브 마지막 장면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 속 연극이 끝났을 때 감동으로 인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 있는 관중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극장 앞에서 관객들을 상대로 연극의 폐해를 설교하는 연극 혐오론자인 메이크피스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극장에 휩쓸려 들어가 연극을 보고 난 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공연 후 마지막 장면은 감동을 통한 가르침이라는 문학의 효용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유혜미였습니다.